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7일 주말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도 발표가 됐고, 그리고 뭐 좋은 소식도 있었고, 나쁜 소식도 있었는데, 일단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장 초반 대비해서는 점차 상승폭을 키워 나가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그 무디스 쪽에서 미국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장 마감 이후에도 조금 변동성이 있었어서,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시장에는 일단은 뭐 그렇게 크게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한 게 크게 막 좋은 영향을 다 받기에는 조금 다른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워낙 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관세 때문에 빠졌던 그 낙폭 부분들을 대부분 다 만회를 한 상황이고 새롭게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살짝 전고점 부근에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차익에 대한 욕구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은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그렇게 좀 크게 힘을 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개별 종목군들 안에서의 어떤 순환매 정도로만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생각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자면은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장 초반에는 조금 이제 그동안에 워낙 빠르게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떤 차익 매물들이 좀 일부 나오는 게 좀 보였었고요. 근데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 그 옵션 만기일에 대한 수급적인 영향이라던가 그리고 미국과 EU의 어떤 무역 협상이 개시됐다라는 그런 내용들 좀 보도가 되면서 3대 지수가 좀 쭉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좀 안 좋은 내용들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따로 적어놓진 않았습니다만 어제 여러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프트 데이터가 발표가 됐어요. 하드 데이터는 아니고 소비자 심리 지수랑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둘 다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두 번째로 최악으로 나왔고요. 낮은 수치로 나왔고 그러니까 소비자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지표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소비자들의 심리는 굉장히 안 좋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와서 지금 뭐 당분간 최근에 뭐 하드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게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휴전 상태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이전보다는 관세가 높게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하드 데이터 상으로 얼만큼의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장은 좀 체크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데이터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아질 거고 데이터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시장의 민감도는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상승 마감이 된 건데 어제 그동안의 상승을 주도했었던 기술주들이 있죠.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체로 대형 기술주들에서는 매물 소화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했다라는 게 일단 좀 특징적인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상승을 주도했던 거는 이제 그동안에 낙폭이 컸었던 뭐 헬스케어주들이라던가 경기 방어주들이 조금 선방을 해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조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 게 러셀 2000이 이제 0.89%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대로 마이너스 0.21%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들은 좀 쉬어갔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그동안에 좀 조용했었던 그리고 혹은 악재로 인해서 많이 빠졌었던 제약바이오 쪽이라던가 그리고 경기방어주 이쪽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증시의 상승을 좀
견인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장마감하고 나서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리플 A라고 하면은 최고의 신용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의 신용등급 단계인데 이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단계를 이제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 지표들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았는데 대부분이 다 보합권 정도, 뭔가 방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조금 쉬어가는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이제 개별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지금 대형 기술주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애플,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 대부분이 다 보합권 정도에서 좀 머무르는 그런 구간이었었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한 0.4% 정도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뭐 그냥 그렇게 크게 뭐 방향성보다는 그냥 좀 쉬어가는 정도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론이 조금 오르긴 했어요. 2.6% 정도.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크게 이제 의미를 부여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다른 대형 기술주들은 다 이랬었는데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의 상승이 일단 1차적으로 테슬라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한 2% 정도 강세로 일단 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헬스케어 쪽들이 좀 많이 팔았죠. 네, 이쪽들이 상당히 좋았고 일라이릴리가 한 3% 올랐고요. 그리고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던가 이런 기존에 많이 빠졌던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뭐 개별적인 사기로 인해서 뭐 고소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약가 인하에 대한 어떤 좀 부담감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좀 급락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일부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는 이제 그 노보 노디스크의 개별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 CEO가 사임을 했나 아무튼 그랬어가지고 이제 경쟁 구도가 좀 부각이 되면서 반대로 일라이릴리는 좀 올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주들의 어떤 반등이 눈에 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이거 얘기 나온 김에 헬스케어 쪽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사실 그동안에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이 됐었잖아요. 다우에서도 제일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이 계속 연쇄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를 전반적으로 끌고 내려가는 헬스케어주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투심을 악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대부분이 좀 부진한 흐름이었었고요. 네, 근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어떤 내부자들이 이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이 주식들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면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좀 매기가 몰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떤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내부자들이 좀 사기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된 거고요. 그리고 해당 회사의 이사인 크리스틴 길이 1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3,700주를 매수를 했대요. 그래서 내부자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저가 매수를 할 만한 구간이구나라고 시장의 투자자들은 좀 인식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한 그 아이비 쪽에서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어떤 그 주가가 지금 너무 과하다 이런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투심을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우리나라 그 주식에서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반등을 꾀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워낙에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지고 물론 뭐 다른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권에서 좀 일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워낙에 안 좋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흐름 안에서 일부 좀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섹터별로 커플링 되는 거를 기대를 한다면은
경우에는. 네, 근데 다만 제약바이오가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무디스 신용등급 영향이 좀 있는데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반등하기에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우호적이지는 못합니다. 일단은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앞서서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당연히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뭐 일단은 한 국가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그 나라의 어떤 지수를 흔들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좀 안 좋은 악재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히 뭐 안 좋다라고만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게 무디스 우리가 그 신용평가사 대표적인 신용평가사 세 개가 있잖아요. 그 S&P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피치가 있고 그리고 무디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 이 그 신용평가사들에서 국가별로 신용 등급을 부여를 하죠. 그리고 전망도 부여를 하고요. 근데 미국이 지금 현재 신용 등급이 어떻냐면 지금 신용 등급이 이번에 무디스가 조절을 한 게 트리플 A에서 이제 AA1로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미 최고치에서 피치라던가 S&P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미국에 대한 신용 등급을 최고치에서 이미 하향 조정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이 된 게 처음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아마 S&P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2010년도 초반인가 아마 그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피치 같은 경우는 아마 2023년도인가 그때 한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이유였었습니다. 원인은 이제 미국의 너무 심각한 부채, 재정 적자 이거를 이유로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부정적이다, 미국의 위상이 손상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2023년도 그때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좀 미국 증시적으로 봤을 때 일부 좀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이어서 무디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향 조정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결과는 아닌 게 그 무디스가 원래 작년인가요? 그때도 그 미국에 대해서 신용 등급이 아니라 그 신용 전망 자체를 하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정이랑 부정적 이렇게가 있었는데 안정적일 걸로 전망을 하는 그런 전망치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전망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무디스가 이 미국에 대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이미 어떻게 보면은 좀 알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하향 조정을 하는 거는 시간 문제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할지는 이제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보통 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하는 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일단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보통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재정이라던가 이런 부채라던가 그 유구하게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미국의 가장 큰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부채가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요거는 일부 시장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좀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뭐 좋은 내용은 아니고 당연히 안 좋은 내용인데 그 충격이 과연 이전에 뭐 2011년도에 S&P에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을 때라던가 아니면 2023년도에 피치 쪽에서 이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을 때 그때와 같은 정도의 어떤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이런 그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뭐 그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튀는 모습들을 보이기는 했거든요. 이거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고 이 15분봉으로 이제 그 캔들을 표시를 해 놓은 건데 보시다시피 갑자기 확 튀는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이게 무디스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 나오는 모습이 보인 거고 거의 4.45까지 거의 4.5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죠. 4.5까지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좀 4.5까지 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당연히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성장 산업들한테는 조금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게 더 추가적으로 국채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지금은 이제 미국 증시가 다음 주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런 것들을 또 시장에서는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반등 나오는 것들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도 그 지출 삭감안이 부결됐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한 건데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출 삭감안 자체를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재정 문제를 만약에 해결하지 않으면은 신용등급이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뭐 국채금리라던가 특히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성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치라던가 이 S&P 두 곳이 이미 트리플 A에서 그 밑 단계로 강등을 했던 이력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등이 2023년도 그때도 그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좀 변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처럼 엄청난 충격을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세금 법안의 방향성에 따라서는 조금 더 시장이 좀 출렁일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라고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국채금리의 안정화가 좀 진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상방에 대한 걱정을 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약바이오라던가 기존의 성장주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세금 법안의 향방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그래도 이런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잡아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외교 성과들을 좀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의미 있게 가져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UAE, 중동 순방이었었고 UAE나 사우디 이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 규모를 유치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UAE, 그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산 최고 AI 칩을 구매하는 방안에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는데 일단은 UAE에 방문을 하면서 거의 2천억 달러 정도 규모의 협약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AI 협력을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공동 좀 협약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 사우디 처음에 방문을 했었죠. 그러면서 AI 칩을 50만 개 또 이제 확보를 하겠다라고 그 미국으로부터 구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UAE도 마찬가지로 50만 개 구매하겠다 이렇게 좀 협약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나 AI 칩 요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향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동 순방 관련해가지고 조금 정리를 했는데 이게 UAE랑 사우디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UAE가 G42 중심으로 해가지고 5기가와트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큰 틀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G42에 매년 엔비디아의 GPU 50만 개를 이제 수입해서 할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0%는 G42 자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고 나머지 80%는 미국 기업들 용으로 이제 따로 빼놓을 거로 얘기를 해놨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돌릴 거냐, 전력원에 대해서는 태양광이랑 가스 그리고 원자력 혼합을 좀 사용을 하겠다, 원자력 혼합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좀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태양광주들, 가스 관련된 주들 그리고 원자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렇게 강한 좀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원자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가스터빈도 그렇고 원자력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좋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좀 많이 올랐고 너무 빨리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참고로 그 오늘 영문이 제가 키움증권을 쓰는데 영문이 또 지금 그 점검 중입니다. 점검 중이어서 HTS를 못 켜고 있어서 일단 필요하면은 네이버 증권으로 좀 대체를 할게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 뭐 BHI 뭐 이런 종목군들, BHI는 일단은 뭐 실적이나 수주 잔고가 워낙에 지금 놀랍게 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어제 거의 20% 넘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거의 8% 넘게 좀 급등으로 마감을 했었고. 그래서 원전주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인데 계속 신고가를 좀 경신하고 있는 흐름이고 신고가에서도 계속 좀 큰 폭의 어떤 양봉을 좀 그리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신규 매수 이런 것들로 좀 고려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인 거는 너무나 좀 명확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로 BHI가 좀 컸으니까 BHI를 먼저 좀 볼까 봐요.
BHI도 지금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어제 거의 18%, 20% 넘게 급등을 했다가 18%로 좀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BHI의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크게 좀 급등이 나왔을 때는 한 번씩 좀 쉬어가는, 옆으로 좀 횡보를 해준다던가 한 번씩 좀 쉬어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이력이 좀 있어 왔던 특징을 보여줘 왔던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한번 좀 크게 뽑아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 새롭게 진입을 공격적으로 뭐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최대한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좀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차익이라던가 그리고 잠시 쉬어감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참고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정고점 구간 이제 돌파해가지고 좀 새롭게 큰 폭의 어떤 좀 시세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지금 여전히 좀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밑꼬리를 단다던가 좀 빠르게 차익이 나올 가능성들도 이제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좀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정고점 구간대를 일단은 돌파를 하고 돌파봉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계속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볼만한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만 이제 조금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는 좀 주의를 하자. 들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좀 들고 계시겠습니다만 조금 주의는 하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태양광이나 다른 전력원들, 뭐 가스 터빈이나 뭐 이쪽들 여전히 좀 좋은 상황인 거는 너무 맞으니까 그거는 계속 좀 그렇고요. 그리고 사우디 쪽에서도 그 휴메인이죠. 요거는 이번에 그 사우디에서 새롭게 설립한 AI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좀 그런데 여기에 그 결정권자가 그겁니다. 빈살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빈살만 왕세자하고 그리고 사우디의 국부 펀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국가의 어떤 AI 사업을 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메인은. 휴메인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개발을 할 거고 600억 달러 규모로 협정을 이제 맺었다라는 내용들 이제 그젠가요? 한 3일 전쯤에 보도가 됐었죠. 그리고 데이터볼트가 미국 내 데이터 센터에 200억 달러 투자를 할 걸로 일단은 계획을 해놨고요. 이건 사우디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라클이라던가 구글 같은 미국 기업들은 반대로 사우디 내에다가 AI 인프라에 800억 달러 투자를 할 거고요. 휴메인이 신규 AI 기업이고 이제 총 1000메가와트 규모의 GPU 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강하게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라던가 AI 가속기들 그리고 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쪽들까지 다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구간이죠. 결국에는 가장 큰 수혜는 미국 기업이기는 해요. 미국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좀 파생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연결지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미국 기업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좀 봐야겠죠. 들어가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테크윙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데이터 센터 향, 엔비디아 향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뭐 두산이라던가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라던가 뭐 파미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네, 이런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지금은 좀 한정지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를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금요일 날 어제 또 이슈가 있었죠.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조금 화해를 한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한미반도체랑 SK하이닉스랑 둘의 어떤 갈등이 좀 부각이 되면서 한미반도체 측에서의 엔지니어들이 이제 철수를 했다. SK하이닉스 쪽에서 철수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또 뉴스로 보도가 된 거를 보니까 이 한미반도체의 엔지니어들이 다시 복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극적으로 SK하이닉스와 이 한미반도체 간의 어떤 그 관계가 이제 다시 좀 개선이 된 거 아니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내용이 일단 1차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공시가 났었습니다. 공시가 났는데 어떤 공시가 났었냐? 한미반도체가 이제 SK하이닉스로부터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TC본딩 그리핀에 대한 어떤 수주 공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주를 받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랑 그리고 하나세미텍에 대한 어떤 이원화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를 좀 확인을 했고 한미반도체도 이거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갈 걸로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세미텍도 마찬가지로 수주 공시를 냈는데 하나세미텍이 385억이고 이제 한미반도체가 400억 원 정도 규모로 이제 그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428억인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가 HTS가 안 돼가지고 공시를 열기가 조금 열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조금 가격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세미텍이랑 한미반도체랑 둘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 둘을 차별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이게 그 VAT, 그러니까 세금 생각을 하면은 그냥 똑같이 5대5로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쪽은 세금을 포함을 시킨 거고 한쪽은 세금을 제외시킨 금액이어가지고 그냥 둘이 똔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와 한화세미텍을 약간 이원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거의 이제 좀 윤곽이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4를 양산을 이제 올해 10월 달 이제 양산을 계획을 발표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 발주를 하기는 해야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발주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좀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테크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HBM4 관련해서 이제 슬슬 좀 수주 슬슬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도 드렸었고, 네, 그래서 테크윈도 지금 좀 그 발주 관련해가지고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갈 것 같고, 근데 다만 한미반도체가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난 그 금요일 날 올랐었잖아요, 본장에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한미반도체가 글쎄요, 가이던스로 제시해놨던 1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원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부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이제 어떤 리스크를 일부 좀 덜어가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어떤 이런 수요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을 이미 좀 반영을 해서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한화세미텍, 한화비전도 그렇고 주가상으로 봤을 때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만, 그제 신고가 경신을 했다가 어제 한미반도체랑 이제 SK하이닉스랑 화해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원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 한화비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SK하이닉스의 절반 정도의 물량을 가져갈 걸로 이제는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화비전도 다시 한번 좀 이제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 HBM이라던가 AI 반도체 그리고 엔비디아 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관심을 유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러우 협상 90분 만에 종료가 됐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평화 협상이 16일 날 어제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근데 협상이 1시간 반 만에 종료가 됐대요. 근데 성과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요구들만 자꾸 제시를 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회담이 깨졌어요. 네, 근데 애초에 사실 일부러 이런 거 아니냐에 대한 좀 평가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일부러 이 협상을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 애초에 협상을 할 생각이 없었고, 지연시키기 위해서 수용이 어차피 불가능한 내용들만 이제 카드로 꺼낸 거 아니냐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막 그렇게 크게 지금 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러우 관련된 협상은 계속 좀 질질 끌려갈 가능성들이 좀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재건주들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재건이 좀 뒤로 밀리게 되면은 방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원자력이라던가 뭐 이쪽들로 수급 쏠림이 막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반대로 좀 조용했던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 조선이거든요. 근데 조선주들이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쉬고 있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조선주들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매력도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D 현대미포가 지금은 제일 세게 잘 추세를 지키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HD 현대미포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HD 현대중공업이라던가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도 조금
일부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조선주들 조금만 더 만약에 자리를 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더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조선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어서 다른 종목군들이 워낙에 좀 세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선주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매력도가 높아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잠시 좀 잊혀져 있었는데 이제 슬슬 다시 좀 관심을 저는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계속 다음 주에는 이번 주랑 비슷한 흐름이 좀 예상이 돼요. 로봇, 원자력, 뭐 가스, 에너지, 그리고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뭐 기존에 주도주였었던 조선방산, 뭐 이런 계속 좀 순환매가 도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형태는 아마 다음 주에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다음 주에 컴퓨텍스가 좀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때 뭔가 가이던스나 전망이 조금 다른 걸 제시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수가 사실 크게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역시나 지수와는 크게 좀 영향을 받지 않는 뭐 SK 하이닉스 중심의 HBM, AI 그리고 엔비디아 향 기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좀 대응하기에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외부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국채금리가 이렇게 튀고 있는 것들, 미국에 대한 어떤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 미국 증시 반응을 시장에서는 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시장은 조금 재미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리고 종목별로 업종별로 이제 수급 쏠림이 뭐 신규 상장주 중심으로든 이렇게 좀 쏠림이 진행이 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서 방향성은 좀 차근차근 잡아 나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종목별 대응이 중요한 시장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또 주말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 또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슈 정리하고 개별 종목들 같이 또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